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원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우리 TV에서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이 건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대부분의 법원은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지역명 플러스 지방법원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 이런 법원에서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등의 대부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6개의 고등법원이 있어서 또 높은 신급의 사건 등을 다루고 있고, 위에는 또 대법원이 있죠. 그런데 이런 법원들 이외에 특정한 종류의 사건만을 다루는, 그러니까 전문 법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전문 법원에는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이런 법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가정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근무하셨던 김광구 대표 변호사님,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내셨던 정성균 대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균 변호사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가정법원이라는 이 전문 법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독립된 전문 법원으로 존재를 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울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이라는 형태로 해서 소년 사건을 다루는 지원이 있었고요. 네네. 가사소년 사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1963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이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은 서울가정법원의 개원 60주년에 해당하고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면접교섭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63년도에 그렇죠. 벌써 제정이 됐으면은. 네. 또 한 가지 이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걸으면은 헤어진다, 이런 유명한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언뜻 어디서 들어서 기억하기로는 이게 바로 가정법원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 변호사님은 젊어서 네.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가정법원은 덕수궁 인근에 현재는 서울미술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당시에는 중앙지방법원도 거기 있었고 고등법원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법원에 가기 위해서 덕수궁을 들르는 경우, 또는 마치고 나와서 쓸쓸하게 소회를 얘기하는 경우, 그런 데서 유래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 가정법원의 모습, 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중앙법원을 주로 촬영하고 그쵸, 있는데, 네. 중앙법원이 아니라 현재는 양재동에 네. 별도로 청사를 마련해서 명실상부하게 전문 법관으로서의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대표님께서는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을 지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 분들께는 이 가사소년 전문 법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소년 사건은 후견 복지적 기능을 위해서 법관의 재량이 크고 또 직권주의가 강조되는 등 일반 미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사소년 사건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장기간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문법관 제도이고요.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6년에서 7년 정도, 그리고 지방권 가정법원은 4년 정도 한 법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드는 궁금증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들 보셨고, 그것 때문에 소년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김혜수 씨를 비롯해서 몇몇 판사분들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나오는 판사님들께서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이실까요?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소년 형사 사건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현재는 가사 전문 법관들은 소년 형사 사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과거에 판사 수가 부족하거나 가사 사건하고 소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던 시절에 사건을 좀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법원 형사 단독 판사가 소년보호 사건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하거나 과거 모델로 삼아서 드라마를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판사님들께서 보셨을 때 김혜수님과 같은 소년심판에 등장했던 판사님들께서는 아마도 과거의 모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말이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가정과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렇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가정법원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들께서 이런 생애 단계별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 종류를 좀 소개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재직하셨을 당시에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 하나 던져도 될까요? 혹시 가정법원에서는 다루는 사건 중에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나요? 형태라든지 봤을 때? 이혼 사건을 주로 했었죠. 저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대부분 가정법원 하면 이혼, 소년 사건 이 정도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근무했던 판사님들끼리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정법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루는 법원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보통 엄마와 자식은 관계는 분만이라는 자연적인 행위에 의해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일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인지 사건이라든지 친생 부인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이의 이름이 이제 한번 지었는데 개명도 가정법원에서 하고요. 그건 처음 알았어요. 개명도 가정법원에서 많이 하는구나. 네네. 개명 관련해서는 2005년에 대법원에서 행복 추구권을 이유로 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 전에는 개명 인용률이 5%도 안 됐습니다. 이름을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자유로워져서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 바꾸는 게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2014년에 개명한 이름들을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강신대 이름이 아지. 진짜요? 피바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이름들을 못 바꿨어요. 지금은 본인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되었죠. 이름이 뭐 마냥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름이 강아지고 고양이면은 조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그 정도는 그 당시에도 바꿔줘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청소년이 되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소년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하게 되고요. 더 성장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이혼이라든지 또 가정보호 사건, 가정폭력 관련된 가정보호 사건,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보호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고 죽음을 앞두거나 또 이제 돌아가신 후의 단계에서 생각한다면 유언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가 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까지도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네요. 스펙트럼이 굉장합니다. 정성균 부장님께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인 신상에 관한 정보들, 예를 들면 성을 변경하는 그쵸.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는 그것도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에서 호적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시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여성인데 남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다가 아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걔가 남자애로 잡혀가지고 가는데 과연 여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가정법원에 가서 성본을 변경을 해야 돼요. 성을 변경해야 돼요. 근데 그건 바로 바로 해주겠죠. 그건 바로 해주죠. 그것마저 안 되면은 정말 너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주민번호 변경하는 것도 그것도 많이 있죠. 주민번호 변경은 그 생년월일 당기거나 늦추죠. 근데 그거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까요? 회사에 다닐 때는 전용 연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뒤로 하죠, 뒤로. 네.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연금을 타기 위해서 땡기긴 하죠.
네, 오늘 이렇게 가정법원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저희 대표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가정법원이란 어떤 곳인가,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사실 저도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 종류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지는 처음 알았고, 가정법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일반인들 분들께서 살면서 뭐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빈도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아셨으니까 혹시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다면은 가정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대표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이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이혼 사건이라든지 뭐 상속재산 분할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건 특정 주제를 놓고 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